네, 반갑습니다. 7월입니다. 또 공부가 또 새로 시작돼야 되는 달이기도 하고요. 1회독 또는 2회독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또 처음 준비하신 분들 계실 건데요. 근데 1회독 하든 2회독 하든 간에 이게 100점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사람의 기억력 이런 게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국사를 처음 하게 되는데 짧게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수업을 할게요. 길게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싫어하니까.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어디에서 뭐가 나오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죠. 전체적인 문제는 20문항 나온 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전체적인 것은 20문항이 나온다 아실 거고.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크게 구분해 볼게요. 정치 파트, 그 다음에 경제 파트, 그 다음에 사회 파트, 그 다음에 문화 파트, 그 다음에 기타 또는 종합적인 사고를 물어보는 문제들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사는 사료 제시형 문제가 거의 15문항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돼요. 예전에는 뭐 단답형으로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것에 비해서 최근 트렌드는 그냥 사료 제시형, 사료를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저하고 수업을 하게 되면서 사료를 어떻게 접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 과정을 또 저하고 같이 수업을 통해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문항 중에 전체적인 이제 분포를 한번 봤는데, 자, 정치 파트가 가장 기본적으로 12문항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단 여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결론 나왔죠? 그럼 어디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얘기죠? 정치사. 그럼 정치사를 잘하게 됐을 경우에는 한국사를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어요. 네,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치 파트. 경제 파트는 상황에 따라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결과적으로 경제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경제가 가장 공부하기 어려운 파트이기도 하고 또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선천적으로. 싫어. 경제 그거 꼭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경제 파트는 딱 정해져 있어. 나올 수 있는 게. 그렇죠. 수업을 하게 되면서 이건 무조건 나온다는 이건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경제 파트도 꼭 잡으셔야 되고, 사회 파트 마찬가지 하나에서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사회 파트 하나에서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20문제 넘겠는 선생님 이러다 보면 넘을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문화가 요즘에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죠? 문화가 어떤 경우에는 6문제까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에 따라서. 자, 통상 저는 4개에서 6문제까지 잡겠습니다. 문화 파트를. 문화도 이렇게 잡겠습니다. 아마 기회가 된다면 아마 제가 쭉 수업했던 과정 중에 아마 문화사 특강을 별도로 아마 할 수도 있어요. 수업 시간에 문화사 파트도 하겠지만 하나를 묶어가지고 별도의 시간을 뽑아내가지고 문화사 특강을 별도로 따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어느 정도 수업 진도가 되고 난 다음에 한번 시험이 임박이 왔을 때 하는 거니까, 여기 기본 과정에 있을 때는 무조건 수업을 다 할 거예요. 그걸 해야만 훗날 문화사 특강을 할 때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구나 하고 잡는 거예요. 기타. 기타는요,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요. 기타가 도대체 뭘까요? 간도 문제. 또 뭐 있을 것 같아요? 독도 문제. 또 뭐 있을 것 같아요? 유네스코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우리 문화재 있죠?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들. 유네스코 문화재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좀 짜증나죠. 양도 많고 뭐가 나올지 잘 모르겠고. 안 나오길 바라는 의미에서 공부도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언젠가는 보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료 제시형 문제. 거의 20문제가 출제되는데 15문항 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료가 제시될 거다. 사료도 꼭 익혀 두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토탈이 한 20문제 정도 돼요.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정치 파트, 그 다음에 문화 파트, 그 다음에 다른 파트로 한번 볼게요. 보통 우리가 1권이 있고 그 다음에 2권 이렇게, 어떤 책은 또 3권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통상 저는 한 1, 2권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요걸 뭐라 부르죠? 근, 현대사. 앞에 걸 뭐라 부르죠? 전근대사 이렇게 불러요.
크게 이렇게 두 개 파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한국사는요. 그렇다면 분포도를 본다면 이게 가장 많습니다. 실은. 네. 가장 많은 부분인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힘들어해요. 어렵고요. 그죠? 예, 이게 이제 파트별로 다르게 하는데 적게 나오면 5문항. 5개 나오고. 그러니까 많이 나오면 6문항 내지 7문항. 또는 이번처럼 가장 최근에 본 시험이 뭐죠? 지방직인가요? 8문항까지도 나올 수도 있어요. 나머지 이게 이제 더 하면 돼요. 12문항에서 최소한도 15문항 정도가 전근대사예요. 그럼 오늘 첫 수업 시작하는 이 전근대사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만 더 신경 쓰고 공부하게 되면 고독 좀 하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단 여러분들 신경 쓰는 부분은 어디예요? 근현대사 부분에 여러분들 가장 많이 어려움이 봉착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한 바퀴 이상 도신 분들, 2바퀴를 도신 분들은 이건 그냥 보너스예요. 그럼 저기에 승부가 갈리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갈려요? 여기에 갈려요. 그 다음에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자주 실시를 하죠. 보통 한국사를 한 90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친구들이 꽤 있을 거예요. 90점인데 뭐 한국사를 들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90점 맞았다고 밖에 나가 자랑하지 마세요. 제발. 왜요?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은 기본이 90이에요. 그럼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하고 경쟁하는 거지 여기 있는 학원생들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나의 경쟁자는 학원 밖에 있어요. 물론 안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밖에 있는 친구들 기본 90은 다 생각을 해요. 한국사는. 그리고 좀 더 잘하는 친구를 어디까지 가고 싶어 해요? 100점을 맞고 싶어 해요. 왜요? 치약 과목이 여러분들이 하나씩 있어요. 과목별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여러분들 영어가 가장 취약 과목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나는 영어를 대놓고 잘한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이게? 쉽지는 않거든. 우리나라 말이 아니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한국사는 기본 100점 작전 가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는요. 9점 맞아가지고 제 앞에 자랑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선생님 이걸 모의고사에 9점 맞았습니다. 이게 등락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에버리지를 항상 가졌으면 좋겠어요. 모의고사를 치는데 항상 9점 맞았다, 격하에서 50점 맞았다, 60점 맞았다, 70점 맞았다. 이건 자기 본인의 에버리지가 아니에요. 에버리지를 항상 유지하면서 올리려고 하는 작전을 항상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에버리지가 90을 유지하셔야 돼요. 항상. 그리고 시험 임박했을 때 어떻게 문제풀이 과정이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100점 작전을 가야 돼요. 또 한 가지 추가. 이론만 가지고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론을 한 바퀴, 2바퀴 돌리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를 꼭 겪으셔야 돼요. 왜요? 이론에서 다 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문제풀이에서 선생님들께서 계속 반복 수업을 계속 할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문제풀이에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지금까지 제 경험상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원에서 이렇게 커리큘럼이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잘 따라오시고요. 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짧게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이름 모르죠?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네, 제 이름 정도만 살짝 밝히겠습니다. 전화번호도 밝혔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공개된 자리다 보니까 전화번호를 밝히기 좀 그렇습니다. 자, 필요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밝히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에 개별적으로 밝힐 테니까 질문사항이 있으면 그쪽으로 던지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을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페이지 갈게요. 첫 페이지 가는데 좀 아쉽지만 책이 아직 늦어지고 있어요. 네, 제 교재가 한 20일 전후에서 출간이 된다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한 3주 정도는 유인물로 대체 수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유인물 다 받으셨죠? 자, 첫 페이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역사 학습의 목적 여기 나와 있죠? 자, 좀 지울게요. 자, 역사학습 목적 첫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절에 역사의 어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네, 역사의 어원이 어떻게 되느냐 보겠습니다. 자, 한자에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고 설명드릴게요. 한자에 역에서
역이란 지낼 역자로 제가 해석까지 달아놨죠. 지낼 역. 지나왔다는 거죠. 세월, 세대, 왕조 등이 하나의 순서에 따라서 계속해서 가는 것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의미합니다. 쭉 지내온 사실들을 의미합니다. 사라고 하는 것, 기록할 사자인데요. 할 속에 있어서 옆에서 적중한 수를 기록하는 사람으로 기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 번역하면 어떻게 해요? 지나온 얘기를 기록했다. 사람이 살아온 지나온 얘기를 기록했다. 이걸 우리는 역사라고 한다. 역사라고 한다. 별거 아니죠? 이 정도에 뭐. 그 다음에 동양의 역사 연구 보겠습니다. 동양의 역사.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설명들이 부가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동양에서 역사학의 제1차적 목표를 기감에 찾았다. 기감의 밑줄 하나 그어주실까요? 기감이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역사책은 거울감자를 씁니다. 이게 거울감자입니다. 거울감자. 자, 우리나라에서는 서거정의 동국통감이 첫째 줄부터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제가 중요도에 따라서 수업 도중에 별표를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제가 표시를 할게요. 서거정의 동국통감은 기본적으로 별이 3개면 됩니다. 꽤 비중이 있는 내용이다 보시면 돼요. 서거정의 동국통감. 물론 동국통감 부분에 갔을 때 다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서거정의 동국통감을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론 시간도 이론이지만 처음에 도대체 뭐가 나오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이게 가장 궁금해 할 거예요. 자, 시험 포인트 잡아볼까요? 이 사람이 어느 시대 인물일까요? 어느 시대 인물인가요? 몇 세기 인물이에요? 14, 15, 16, 17, 18, 19세기. 네. 15세기 인물입니다. 15세기 인물이에요. 봐요. 이 책 지은이 저자 던져지고요. 이 시대 상황으로 옳은 것, 틀린 것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끊임없이 15세기 상황입니다. 15세기 누구죠? 훈구 세력들이 권력을 잡았던 시기입니다. 15세기 세력입니다. 그 다음 이 시대에 있었던 책이 편찬된 시기에 왕의 업적을 또 물어볼 거예요. 왕의 업적을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사람 어느 시대의 인물이고 어느 시대에 저 같은 책을 썼을까요? 15세기 후반에 성종입니다. 성종의 업적이 끊임없이 우리 시험 문제에 출제됐다 보시면 돼요. 출제됐다. 됐죠? 그 다음에 동국통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글이 좀 길어지고 책 제목이 이렇게 늘어지게 됐을 경우에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럴 때는 항상 자르는 습관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슬러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실력이 훨씬 더 빨리 늘기도 하고 기억력이 또 오래 갈 거예요. 자, 동국은요, 우리나라를 지칭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동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무조건 우리나라를 지칭한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동의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동을 만들고 싶어 만든 게 아니라, 자, 여기 중국이에요. 여기가 우리나라예요. 중국에서 봤을 때 여기는 항상 뭐예요? 동쪽 방향인 거예요. 동쪽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를 동이라고, 중국에서 봐서 우리나라를 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동이라고 하는 책이 들어간 것은 모두 다 우리나라를 지칭한다 보시면 돼요. 동국이니까 동쪽의 나라죠. 우리나라를 지칭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누가 보는 관점이라고요? 중국 애들이 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감 볼까요? 자, 이것도 한번 잘라볼까요? 잘라보겠습니다. 아까 감은 뭐라고 그랬죠? 예, 거울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예, 거울 감자입니다. 거울을 의미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학원에 수업 들어올 때 거울을 다 한 번쯤은 다 보고 오셨을 거거든요. 그죠?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뭔가요? 용모를 단정히 하고, 묻었나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앞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죠? 살펴보고 뒤에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걸 바로 잡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거울 감자가 들어간 책은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
역사서입니다. 네. 통을 볼까요? 한자 통을 이렇게 적습니다. 통할 통자입니다. 통할 통자라는 것은 어느 지점, 시작하는 지점 A라고 한다면 끝나는 지점이 Z라면 여기까지 적었다는 거예요. A 지점부터 Z까지. 동국 통감은요? 네. 원하지 않겠어요? 단군 조선부터 어디까지요? 고려 말까지 적었겠죠. 왜? 조선 초의 역사서니까. 기억하시겠죠? 지금 제가 적고 있는 하나하나가 모두 다 시험 문제의 요소들이다 생각하시고 수업을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국 통감에 감자가 들어간 걸 기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사마강의 자치 통감이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감자가 들어가 있죠. 통이죠. 통은 뭐예요? 여기 있죠. A부터 Z까지. 쓰고자 하는 지점에서부터 끝나는 지점까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표적인 역사서도 자치통감도 감자가 들어가더라. 주위에 통감 강목 볼까요? 주위에 통감 강목도 좀 할 게 많네요. 통감 강목이다. 한번 잘라볼까요? 네. 통은 이거죠? 쓰고자 하는 지점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통. 감은요? 역사서. 그 다음 게 이제 또 궁금해졌잖아요. 강목이잖아요. 역사를 소술하는 방식이 총 몇 가지가 있어요? 총 4가지가 있죠. 소술하는 방식, 역사를 소술하는 방식이 총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나온 강목체부터 먼저 할까요? 강목체가 있고요. 기전체는 다 아실 거고, 또 적은다면 기사, 본말체가 있을 거고요. 기사, 본말체가 있을 거고요. 하나 더 여러분이 한번 적어볼까요? 뭐 같아요? 왜 이렇게 아침부터 멍 때리고 계십니까? 아니 이거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당연히 알아야죠.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수험생은 당연히 기본입니다. 이건 내용도 알아야 되겠죠. 시험 요소니까. 자, 첫 수업 시간부터 좀 타이트해졌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지금. 자, 강목체 보겠습니다. 역사를 소설한 방식이 강과 목의 방식으로 소설했다는 뜻이에요. 강은요, 메인을 얘기하는 거, 우리 쉽게 영어로 얘기해 보는 겁니다. 서브예요. 이게 주가 되고 이게 부가 되는 방식을 강목체다 이렇게 불러요. 강목체를 소설하는 방식을 처음 누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주희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잡으셔야 돼요. 지금 요거 전부 다 기출 문제입니다. 다 기출 문제입니다. 버릴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강과 목으로 보고 있다. 역사 소설 방식은 도대체 주가 보고 메인이 뭡니까?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끊김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끊김이 없다. 도대체 뭔데요? 밧줄입니다. 밧줄은 누가 인위적으로 끊지 않는 한 아주 단단해서 끊기지 않습니다. 밧줄을 의미합니다. 밧줄. 자, 그 다음에 서브, 부가적인 걸 의미한다.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목체 소설 방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 나라를 출발할 때 우리는 단군 조선을 이렇게 잡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정권을 이어받습니까? 이만희 권력을 잡습니까? 아니면 기자가 권력을 잡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자조선을 인정하지 않는 학계의 동향이기도 한데요. 안정복의 동사 강목을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안정복의 동사 강목의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동사니까 우리나라 역사겠죠. 그죠? 강목이니까 뭐예요? 강목체겠죠. 자, 단군조선 다음에 이만조선을 우리 역사로 보지 않아요.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요. 왜요? 강탈했다는 거예요. 강제적인 힘을 이용해서 역사를, 국가를 강탈해갔다는 거예요. 보지 않아요. 그렇다면 뭐를 본 거예요?
기자 조선을 갖다가 정통으로 봐요. 정통으로 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죠? 메인이라고 해서는 끊기지 않았다는 건 정통이라는 얘기예요. 봐볼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한 변한 진화를 우리 뭐라 불러요? 사만이라 부르지. 이걸 사만 정통론이라 불러요. 왜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나라는 자주 바뀌었죠. 그죠? 나라는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우리 민족들이 그 자리에 계속 살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사만 정통론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근데 사만도 오래 가지 못하죠. 몇 개의 나라로 바뀌어집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의 나라로 바뀌었죠. 이걸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정통론이라고 한다고요. 정통론이라고 한다고요. 고구려 신라가 어떻게 또 다시 엮여지게 됐습니까? 통일이 되죠. 후삼국을 통일하죠. 그 나라가 뭐예요? 고려란 나라죠.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로 오겠죠. 조선이 끝이 아니죠. 하나 더 있죠. 우리가 뭐가 있어요? 대한제국이 있죠. 대한제국이 망하죠. 1910년에 일본의 경술국치에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에 들어서 제국주의가 실시됐죠. 그죠? 그 줄여서 우리가 보통 뭐라 불러요? 일제라고 얘기하죠. 뭐 미제 일제지 그게 아니고요. 네, 일본 제국주의라는 뜻이죠. 일본의 통치 기간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해방됐죠. 1945년 8월 15일 해방됐어요. 우리는 무슨 한이 있었는지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몇 개를 만들어내. 해방된 전국의 나라를 몇 개 만들어냈어요? 2개를 만들어냈어. 북쪽과 남쪽. 우리나라 이름을 뭐라 불러요? 국호가 대한민국. 얘네들 뭐라 불러요? 얘네들도 민주주의 한데 나라 이름을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래. 좀 길어요. 쓰기 싫은데. 되게 기네. 쓰다 보니까. 네,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래. 자, 봐봐요, 여러분들. 자, 일본 제국주의 한번 봐볼까요? 일제강점기. 정통이에요, 정통이 아니에요? 정통 아니지. 정통 아니잖아요. 정통을 볼 수 없잖아요. 자, 북한을 정통을 봐야 안 봐요, 우리가요? 안 보지. 북한을 정통으로 어떻게 우리 전부 다 빨갱이로 보려 다 어떻게 돼야 돼. 어떤 상황이 복잡해져. 우리 뭘로 봐야 돼? 정통을 이걸로 보고 이걸 정통 보지 않죠? 이거 보지 않죠? 그런데 이걸 왜 우리가 공부합니까? 일제강점기 공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양도 많잖아요. 공부를 해야 합니까? 저게 강의의 목이에요. 여러분 봤을 때. 빨리 판단해봐. 강의의 목이에요. 이게 목이라고. 쉽게 얘기해서. 이게 뭐야? 목이라고. 이게 뭐예요? 강의지. 자, 근데 북한 애들 입장에서 봐봐봐. 누가 강의라고 얘기했어? 북한 애들 입장에 본다면. 지네들이 이게 강의라고 하겠지. 이거 우리 목이라고 하겠지. 북한 애들 입장에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죠. 자, 우리 입장에 봤던 뭐예요? 대한민국이 강의의 목이에요? 다 대답해봐요. 강의예요. 강목 별거 아니에요. 뭘 메인으로 보느냐, 뭘 정통으로 보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강목제 수술 방식이에요. 이걸 처음에 누가 만들었다고요? 주의가 이걸 만들었다고요. 통감 강목이라고 해서 이걸 만들었다고요. 그게 우리나라의 쭉 역사 소설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건 수업 관계상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기전체는 큰 타이틀만 얘기할게요. 본기, 세가지, 열전의 방식을 쓰는 게 기전체 방식이고요. 기사 본말체는 사건의 과정과 결말의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지워졌는데 편년체 소설 방식은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일기를 좀 열심히 썼죠. 기억나시죠? 쓰고 싶어 쓴 게 아니라 부모님의 강요와 선생님의 강요에서 썼죠. 어떻게 썼습니까? 연, 월, 일. 이와 같은 소설 방식을 우리 뭐라 불러요? 편년체 소설 방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만 아시고 나중에 별도로 따로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교재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5페이지 가겠습니다. 5페이지. 역사 소설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요 방법 보겠습니다. 이 역사 소설 두 가지 방식은 출제 포인트는 한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5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어렵지도 않고요. 네. 그냥 기본 우리가 시작하기 때문에 기본을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실로서의 역사. 두 번째, 좀 지울게요. 기록으로의 역사.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로서의 역사다 그랬습니다. 지나온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나온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지극히 뭐죠? 객관적이죠? 지극히 객관적입니다. 역사가들이 해야 할 일이 뭐죠? 여기서? 역사가들은 여기서 자기 판단을 넣으면 안 돼요. 개인의 주관을 여기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있는 사실을 기록하는 겁니다. 무엇처럼? 이 단어 꼭 잡아주실까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이라는 단어가 꼭 시험 보다 보면 지문에 계속 나오겠죠. 자, 그 밑에 박스 한번 봐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사실로서 역사 의미에 보시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수많은 과거의 집합체를 역사가가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없는 걸 기록하면 안 되죠. 그죠? 이걸 뭐라 부르죠? 실증주의다 이렇게 불러요.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걸 기록해야 한다. 이걸 실증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로 역사. 이걸 대표적으로 주장한 학자가 누구냐? 이걸 랑케라고 얘기합니다. 랑케라고 얘기합니다. 랑케입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달라. 그 다음에 기록으로 역사 보겠습니다. 기록으로 역사. 이건 간단해요. 역사가가 판단하는 겁니다. 가치 있다고,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역사가가. 이걸 기록하는 겁니다. 지극히 뭐가 되는 거죠? 주관적이죠.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상대주의죠. 상대주의라는 얘기는 A라는 역사학자와 B라는 역사학자, C라는 역사학자가 각기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상대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주의다. 대표적인 학자들 한번 볼까요? 대표 학자가 E.H. 카. 처음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책 제목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네, 역사는 무엇인가. E.H. 카는 영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기도 하고요. 대학에서 교편도 잡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오늘날 러시아죠. 예전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예교관으로 활동했던 인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회주의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던 분 중에 하나가 E.H. 카다. 역사란 무엇인가? 이 책 제목이에요. 네, 선생님 이 책을 읽는데 한 6개월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읽는데. 이유는요. 선생님 머리가 좋지 않아가지고 이해력이 딸렸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읽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어떤 친구들은 뭐 일주일 만에 읽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주일 만에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 안에 있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요? 영국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기를 전개할 때 예문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 예문이 전부 다 지네 나라 전쟁을 전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책에다가. 우리 서양사를 공부할 때 영국 전쟁 별로 공부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해가 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이거 찾아가고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읽은 것 같아요. 다 모든 생각들이 기억이 안 나요. 특별한 사람 이해는요. 이 내용 얘기하려면 못해요. 근데 서문에 딱 이런 단어 하나만 딱 기억해요. 뭐라고 기억합니까? E.H. 카가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사란 뭐라고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사료를 딱 던져줄 거거든요. 이거 사료 던져줄 거고요. 그럼 E.H. 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럼 E.H. 카가 주장했던 역사 소설 방식은 기록으로서의 역사라는 것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 역사는 뭐다?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가지고 있죠. 역사성이라고 하는 건
꼭 기억하실 게 항상 상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성. 봐봐요. A라는 학자, B라는 학자, C라는 학자, D라는 학자 다 똑같은 내용을 달리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상대성이라고 불러요. 자, 지금 우리는 선사시대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구석기까지 들어가지 않았어요. 좀 있으면 구석기를 들어갈 텐데 우리는 구석기를 살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구석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꼭 다시 타임머신 타고 구석기를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없죠. 들어가면 좋지. 네, 신기한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좋긴 하지.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들어가 보지 않고 우리가 구석기, 흰석기, 청동기, 철기를 다 공부하죠. 왜일까요? 역사는 현재성이에요. 역사는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를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현재 관점, 현재 시각에서 과거를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현재 시각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항상 바뀌어요. 오늘 우리가 저하고 수업을 같이 했던 수업 내용이 50년 뒤, 100년 뒤에는 바뀔 수 있어요. 왜? 그 100년 뒤에, 50년 뒤에 다른 학자들, 선생님들은 다르게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의 특징은 항상 상대성과 현재성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이에치 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구도 있을까요? 크로체도 있어요. 크로체라는 학자도 있어요. 크로체.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학자 누가 있나요? 신치호라는 사람도 있어요. 신치호라는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 신치호는 우리가 독립운동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른 인물이기도 하는데요. 신치호 선생님께 주장한 거 한번 봐볼까요?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 돼요.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다. 신치호 선생님 이렇게. 자, 이 내용을 모를 수는 없죠. 아는 나 하자입니다. 나와 비하니까 아닐 비자니까 나가 아닌, 나와 나가 아닌 사람의 투쟁의 기록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나와 나와 아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나라와 우리나라가 아닌 나라 간의 투쟁의 기록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자, 좀 더 업그레이드 한번 하겠습니다. 신치호 선생에 관련된 부분. 이 내용은 조선사라는 책을 갖다가 쓰려고 했어요. 신치호 선생이요. 그리고 1931년부터 조선일보에 연재하는 내용이에요. 신문에 연재하고 있었어요. 31년부터요. 그런데 아쉽게 당군부터 시작해서 백제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백제가 부흥운동하는 것까지밖에 쓰지는 못했어요. 전체를 다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아예 처음부터 조선사라고 붙였던 거예요. 근데 미완성으로 끝났죠. 미완성으로 끝났는데 이걸 조선사라고 붙이기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조선상고사만 기록했다 해서 이걸 뭐라 불러요? 조선상고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선상고서다 이렇게 불러요. 이 조선상고사 내용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요즘 시험 트렌드가 뭐예요? 책 제목하고 내용을 살짝 바꿔놓는 게 다반사입니다. 기억 잘 하셔야 되고요. 자, 살짝 봐볼까요? 우리 신채호 선생 하면은 또 아는 게 이제 조선사 연구처죠. 네. 조선사 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묘청이죠. 묘청을 묘사하는 방법이 사뭇 특이하게 했습니다. 1000년 이래요. 1000년 이래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실현됐다면, 이 묘청이 북진 정책을 펼쳤다면, 여진을 정벌하고 황제국을 표방했다면 이것은 우리 역사상 가장 엄청난 일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조선사 연구처에 나와요. 근데 이걸 살짝 바꿔놓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조선상고사의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인지, 조선상고사의 묘청의 난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1000년의 가장 큰 사건인지를 살짝 말장난을 끊임없이 칠 거예요. 꼭 잡으셔야 돼요. 틀리시면 안 돼요. 맞죠?
시험에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신채호 선생 이런 부분들. 신채호 선생은 또 추가해보죠. 신채호 선생은 아와 비의 투쟁이라고 하는 조선 상고사의 기록 내용의 방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순과 상극의 방법론을 펼쳤어요. 역사를 서술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모순이 있다는 거죠. 모순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국내에서도 모순이 있는 거죠. 북진 정책을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또 전쟁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조선 상고사에서 모순과 상극,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과 상극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조선 상고사를 저술했다. 이 방법은요, 해겔의 변증법적 논거의 중심에 두고 있는 소술 방식이다 보시면 돼요. 변증법적 논거 방법. 이해가셨나요? 변증법적이란 정반합이에요. 정반합. 옳고 그름을 하나로 끌고 나가는 방식을 갖다가 소술 방식으로 펼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 첫 수업 시간에. 조선 상고사의 신채호 선생 부분까지. 자, 그렇다면 이 내용만 가지고 세부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경우에 도대체 뭐가 사실로 역사이고 뭐가 기록의 역사인지 잘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자, 살짝 지워볼게요. 지우고 예문을 한번 살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웁니다. 지워도 상관없을 거예요. 자, 예문을 한번 살짝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예문을 한번 적어볼게요. 상관없이. 자, 이게 제가 적는 내용이 사실로서 역사인지 기록으로 역사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본인 실력을 본인 스스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제가 질문할 수 있어요? 네, 대답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봐보겠습니다. 자, 김부식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네, 김부식은 고려 인종 때 신라 중심의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고려 인종 때 신라 중심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사실로서 역사일까요? 기록으로 역사일까요? 기록으로 역사이다. 또 다른 사람 사실로 역사일 것이다. 이렇게 양분되네요. 그죠? 네. 이쪽이 남쪽이 북쪽인가요? 네.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같아요? 아니 수업 여태 했잖아요 지금.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사실로 역사일 같은데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지, 기록으로 역사야지.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야, 뭔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인데? 봐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건 기록으로 역사예요. 기록으로 역사예요. 꼭 기억 잘 하셔야 될 게 여기 보시면 요게 글자가 들어가 있죠. 이거 누가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가 판단한 거예요. 역사가 판단한 거죠. 역사가 책을 읽어봤더니 야, 이건 다 신라 중심의 역사서인데 왜 이럴까? 그랬더니 김부식 신라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라 중심의 역사서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글자, 즉 일종의 형용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건 전부 다 기록으로 역사다 보시면 돼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대주의라니까. 상대주의. 다시 한번 또 봐볼까요? 자, 고려를 한번 또 가볼까요? 고려시대 지방호족의 견제책으로 기인제도가 실시되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고려시대 지방호족의 견제책으로 기인제도가 실시되었다. 기인제도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인질제도입니다. 네. 지방호족의 자재를 중앙에 잡아다 놓는 거예요. 일종의 인질제도예요. 자, 이거 기록으로 역사일까요? 사실로서 역사일까요? 예, 사실로 역사입니다. 이건 사실로 역사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어디 하나
뭐가 들어간 게 없어요. 있는 사실 그대로 정책의 일환 중에 하나예요. 정책 일환 중에 하나. 한번 더 해볼까요? 재밌는데? 묘청 아시죠, 이제? 네.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은 1000년 이래 제1의 사건이다. 뭐 같아요? 그렇죠.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신초 선생이겠지. 이건 마찬가지 기록으로 역사가 되는 거죠. 조금 이해가 가셨어요?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재밌어서. 네, 여러분 테스트하는 게 정말 재밌어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1909년으로 우리 근대사 확 당겨 볼게요. 안중근 의사는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다. 자, 빨리 스캔하고 빨리 해석해봐요. 네. 1909년 안중근 의사 만주 하얼빈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사실로 역사다. 네, 사실로 역사. 기록으로 역사. 없어요? 와우. 다 정답인 거예요, 그럼? 어우. 자, 봅시다. 안중근은 닥터예요? 닥터예요? 닥터도 아니죠. 의사는 뭐죠? 의로운 싸움에 나서 목숨을 초기화같이 버리는 사람 뭐라 불러요? 이거 누가 평가한 거죠? 여러분이 평가한 거 아니잖아요.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역사는? 역사가가 하는 거예요. 역사가가 안중근을 뭐로 본 거야? 의사로 봤잖아요. 이해 가셨어요? 그럼 이거 뭐가 돼야 돼? 사실이에요, 기록이에요? 기록으로 역사지. 아니, 형용구가 붙는 걸 항상 보래니까 기록으로 역사가 되는 거지. 아셨어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장만 가지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예문을 던져줬을 때 어떻게 내가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예문을 통해서 바로 잡는 습관이 잘 돼야 됩니다. 자,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한 페이지 더 넘겨볼게요. 자, 좀 지울까요? 네. 자, 동양과 서양의 역사관 비교 갑니다. 동양과 서양의 역사관 비교.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선생님이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쫙 판서 수업을 시작해서 판서 수업으로 끝나는 걸 좋아하는데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 동양의 역사 연구 보겠습니다. 자, 동양에서는 역사학이 정책의 입안을 위한 이론적 근거와 참고 자료를 마련하게 연구되었다. 동양에서는 역사의 제1차적 목적을 기감에서 찾는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역사책은 거울 감자를 쓴다. 일명 감개주의라 한다. 밑줄 하나 볼까요? 감개주의. 감개주의. 거울처럼 보고 개자는 경계할 개자입니다. 경계한다는 겁니다. 잘못됨을 경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감개주의다. 우리나라의 서거정의 동국통감 이제 이해 갔어요. 머릿속에 딱 돌아야 돼. 서거정의 동국통감 몇 세기 책이죠? 네, 어느 왕 때죠? 네, 어느 시대부터 어디까지 역사를 적었죠? 통이니까 쓰고자 하는 부분은 A부터 Z죠. 단군 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죠. 그냥 머리 탁 박아야 돼요. 기본이에요. 공무시험 준비하는데 서거적인 동국통감을 시험장에 모르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마강의 자치통감도 중국에 출발했던 것들. 그 다음에 주위의 통감 강목, 강목체 시작을 뭐로 본다? 주위의 통감 강목으로 본다. 그 다음에 원추의 통감 기사 본말 등이 대표적인 A다. 실제로 중국의 역사를 보면 주나라 때에 봉건적 지방 분권 체제가 춘추 전국시대라는 혼란기를 초래했다는 것을 기감으로 삼아 진의 시항제, 일명 진시항제는 중앙집권의 9년제를 실시하였다. 아마 이거 수업 말미암아 이걸 할 수 있어요. 중국 역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송대조는 당의 멸망원이 절도사의 난립이 기감으로 삼아서 철저한 문치주의를 표방하기도 하였다. 그 다음에 서양의 역사관과 역사의 내면과 이면은 이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1교시를 끝낼게요. 한국사를 크게 보편성과 특수성으로 보고 있다. 보편성과 특수성. 여러분들 주말에 하프 모의고사 보시죠? 그죠? 안 보신 분들 꼭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시간을 내서. 왜냐면 최소한 한 바퀴를 도신 분들은요, 무조건 보셔야 돼요. 또 한 바퀴 안 도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왜요? 틀려야 돼. 모의고사를 보고 틀려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를 분석해 보라고. 그리고 책을 찾아가 보라고.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와야지. 그죠? 보자마자 문제가 안 풀리니까 저한테 바로 문자를 주면 안 돼. 본인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모든 걸 다 가져오라고 하면 안 되지. 뭐가 안 됩니까 하고 제가 그 간지러운 부분만 이제 긁어주는 게 선생의 역할이지. 그죠? 네. 꼭 보세요. 그래야만 여러분 실력이 일취월장해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보겠습니다. 보편적 보겠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이죠.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자유를 억압받고 싶고 어떤 사람이 평등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 싶겠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와 평화. 공동의 가치죠. 민주와 평화는 당연히 모든 전 인류가 공동으로 생각하는 내용들이다 보시면 이게 보편성이에요.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거 보겠어요. 특수성이에요. 보겠습니다. 충성과 효도예요. 우리 보통 줄여서 우리 뭐라고 그러죠? 충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충성과 효도는 어느 나라든 그 보편적 가치가 아닐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처음 듣는 친구들, 당연히 충효는 보편성 아닌가요? 누구나 모든 인간으로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라에 충성하고 구매해야 되는 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한번 볼게요. 왜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냐 보겠습니다. 중국에 유교 있죠. 유학. 종교가 아닌데 교자를 붙였죠. 기독교, 천주교, 천도교 다 종교는 교자가 붙죠. 근데 유교라고 붙은 이유는 설명했죠. 한번 수업 시간에. 안 했나요? 네. 처음 하는 사람 있으면 볼까요? 유교는요. 교조주의 성격을 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조주의란 종교가 아닌 것이 종교인 척한다. 이걸 교조주의라 불러요. 그럼 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지. 그럼 뭔데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켜야 할 윤리와 규범과 도덕들을 얘기해요. 이게 유교예요. 그걸 학문화시키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유학이 되는 거고. 그걸 공부하는 놈들을 뭐라 불러? 유학자라고 부르겠죠. 아셨죠? 종교가 아닙니다. 단지 종교는 아니지만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거죠. 사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동양 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게 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중국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요겁니다. 어질인자입니다. 중국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어질인자입니다. 어질인자는 도대체 뭐가 어질인자인가요? 해석 좀 해주세요.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갖지 않는 자에게 뭐 하는 거죠? 배려해 주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갖지 않는 자에게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회에 빈부격차가 있죠. 우리 사회도 어느 시대나 다 있기 마련인데요. 자, 부자가 누구에게? 부자가 아닌 빈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배려를.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갖지 않은 자에게, 부자가 빈자에게 배려하는, 이런 걸 우리는 중국의 유학에서만 가장 중요한 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국의 유학이 어떻게 우리나라로 왔죠? 우리나라로 왔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떻게 변모가 되는지 보자는 거죠. 이 유학이 가장 중요한 인을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는 충성과 효도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뀌었죠 지금. 그죠? 중국에서 유학의 생각 개념과 우리나라에서 바뀌어졌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특수성에 넣는 거예요. 충효를 갖다가. 이해 가셨죠? 자, 충효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계. 어머니 아버님들 계 모임 있는 거 아시죠? 네, 뭐 초등학교 동창 계 모임, 중학교 계 모임, 고등학교 계 모임, 뭐 대학교 모임, 사회생활하면서 사회 계 모임.
여기 일부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모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계모임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다는 거.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다. 그 다음에 둘에는 좀 뒤로, 둘에도 할까요? 네. 둘에는 마을의 공동 작업이죠. 네, 마을의 공동 작업을 한다. 네, 이걸 둘에라고 합니다. 마을의 공동 작업을 한다. 특수성이다. 그 다음에 하랑도와 향도. 네, 하랑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죠. 네,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다. 자, 정작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죠? 이거죠. 향도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스포일러를 한번 할까요? 이번 하프 모의고사에 나올 것 같은데요. 자음 역사의 특수성만 선택해서 다 골라보세요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예. 향도 한번 보겠습니다. 향도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시기부터 봐야 돼요. 용어의 첫 등장.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 신라 이 사람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신라의 김유신 장군 정도 다 알 거예요. 그죠? 김유신 장군이 그 하랑으로서 역할을 크게 하죠. 실제 하랑도에 끌고 리더가 되는데요. 용화향도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해요. 김유신에 의해서 향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다. 용화향도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그 다음에 신라시대 이렇게 출발했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는 어떤 개념으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시대 전기의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 전기의 향도 개념은요, 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봐볼까요? 미륵불을 기원합니다. 미륵불을 기원합니다. 불교에서 미륵불이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부처 미래불을 갖다가 미륵불이라 불러요. 미륵불이라 불러요. 이 미륵불은 우리가 잘 살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할 때 나타나는 부처가 아니에요. 항상 언제 우리가 요 시기, 언해피한 시기에 항상 우리가 미륵불을 찾아요. 미륵불을 찾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륵불이란 미래불을 의미하고 항상 언해피하는 시기에 미륵불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인들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할 때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미륵불을 기원한다. 이와 같은 행사를 하는데 우리 백성들이 중심이 된다는 거죠. 백성들이 중심이 돼서 그 다음에 기부를 좀 받겠죠. 절로부터 좀 기부도 받고 그 다음에 부자들로부터, 있는 자들로부터 기부를 좀 받아서 행사를 하게 돼요. 마을에 많은 사람들 모여서 행사를 하게 된다. 이걸 뭐라 불러요? 향도라고 한다. 향도란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괴롭힐까요? A나 G는 꼭 얘들이 우리를 괴롭히죠. 그죠? 애구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애구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해 가셨죠? 애구들이. 그리고 여기에 비석 같은 거 하나 세웁니다. 비석 같은 거 하나 세워서 기념하게 됩니다. 이걸 또 우리 뭐라 부르냐면 매향비라 이렇게 불러요. 매향비라 불러요. 매향비라 불러요. 자,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매향비가 도대체 얼마나 나오는지 봤더니, 자, 이거 일본 애들이 여기 있어요. 얘들이 자꾸 이쪽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노략질하러 오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물며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 금강산까지 오는 경우도 있어. 금강산까지도 애구들이 침탈이 있어요. 남해안, 서해안 끊임없는 약탈이 있어요. 이 애구들을 물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부처님에게 의지하는 방법밖에 선택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행사를 했다.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런데 이 향도가 조선시대에 넘어가면서 약간 바뀌어요. 전기에는 보통 공동노동 정도로 가요. 근데 후기가 되면 상주꾼으로 변모돼요. 상주꾼이란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을에 상을 당하죠. 저도 상을 한 2번 당해봤는데, 부모님을 여해봤는데,
그 남의 집 상은 감나라 팜나라 참 똑똑한 소리를 많이 하는데 본인이 상을 당하게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뭘 해야 할지 기억도 안 나. 아마 여러분들도 훗날 그런 기억을 가질 텐데요. 이걸 이네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마을에 공동으로. 자, 봐보죠. 시신 처리 같은 것, 그 다음에 장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매장하는 과정들 전체를 이네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마을에 공동으로 젊은 친구들 중심으로 상을 치러준 상두꾼의 역할로 변모되더라. 상두꾼이란 예전에는 그 시신을 안치하고 꽃상회라고 기억하실 수 모르겠는데 꽃상회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들쳐매고 장지까지 직접 이동해요. 지금처럼 우리가 도시 생활이 아니라 농경사회다 보니까 본인이 살던 곳 가까운 곳에 매장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들쳐매고 꽃상에 들쳐매고 장지까지 이동하는 역할, 이걸 상두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상두꾼의 역할까지로 변모되더라. 조금씩 변화가 됐죠. 처음에 향도는 김유신의 용화 향도, 화랑도에서 기원했던 것들이 그 다음에 고려시대 애구의 침입이 빈번해서 불교적 어떤 관념을 가지고 기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미륵불을 기원하는 방식이었고 점차 조소속이 오니까 상두꾼의 역할로 변모되더라. 이게 일명 뭐예요? 우리 아까 시험 출제 보면서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했잖아요. 고려시대의 사회 파트에 끊임없이 출제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고려시대 사회 파트 이거 하고요.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가 끊임없이 시험에 나와요. 이건 아주 시험의 단골 메뉴예요. 고려시대의 여성의 지위와 그다음에 향도에 대한 기능, 역할 끊임없이 나온다 보시고 이건 꼭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